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자교모에서 저한테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역사 문제에 대해서 교수 생활하면서 아주 교수 생활 후반부부터 한 나이 50부터 우리나라 현대사하고 관련된 이제 사회학 주제를 가지고 분석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근데 뭐 박정희 시대의 그 기능공 양성 이런 것이 이제 제 처음 주제였는데, 그걸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나중에 알게 된 것이 이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제가 뭐 좀 연구를 해서 이렇게 또 정리를 해보니까 너무 달라요. 오늘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전태일이 엄청나게 착취당한 사람으로 여러분 대부분 알고 계시지만, 제가 전태일에 관한 자료를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엄청나게 돈 잘 버는 사람이고, 그 당시에 전태일이 희생한 예컨대 뭐 무슨 군호공단 여자 노동자들, 그 사람들도 월급을 굉장히 많이 받은 분들이더라고요. 그런 얘기들을 제가 책으로 내기 시작하면서 현대사를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게 조선 후기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그냥 엉망진창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좀 쭉 스케치를 하고, 특히 위안부와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아까 우리 김병준 교수가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 재판을 오래 겪으면서 그 재판 과정에서 알게 된 여러 가지 디테일한 것 중에 너무 어이없는 게 하나 있는데, 대표적으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탕화면에 그 폴더에 다 있습니다. 한글 파이프 가운데 모양이 달라서 아니, 예, 괜찮습니다. 지금 촬영 좀 하니까. 네, 크게 봐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이런 흐름으로 갈 텐데요. 우리나라가 성공을 했는데 그것을 이어가기 위한 역사 인식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성공한 대한민국을 깎아내리는 일, 말하자면 잘못한 것만 찾아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나라냐 하는 식의 얘기만 많이 되고 있는데요. 순서가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그래도 좀 연배들이 있으셔서 대충 저하고 비슷한 또래이거나 뭐 저보다 좀 아래시거나 위아래실 것 같은데, 요새 젊은 사람들은 김대엽부터는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대엽이 김대중 때 어떤 일을 했나부터 시작해서 쭉 오늘날까지 있었던 일, 그 다음에 이제 요새 사람들은 도저히 알 수 없는 뭐 고종시대부터 시작해서 식민지 때 있었던 일, 그래가지고 이 위안부하고 관련해서 아주 최근에 제가 너무나 어이없는 상황을 하나 찾은 거,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예컨대 우리 정한기 박사가 얘기한 김구 문제, 이승만에 대해서는 그동안, 요새는 그래도 건국의 아버지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좀 생겼지만, 옛날에는 뭐 완전히 그냥 독재자, 뭐 미국의 앞잡이 이런 식으로만 이해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현대사에서 얼마나 엉터리인가 하는 것을 쭉 설명을 하고 최근에 나온 얘기하고 이렇게 흘러가겠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발표 시간이 좀 넉넉해서 제가 좀 여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우리나라가 성공했다는 것은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맞아요. 한국은 완전히 세계적으로 성공한 나라라는 것을 국제기구가 다 인정을 하고 전 세계가 다 인정을 하는 게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내부에서만 이것을 제대로 인정을 안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는 어떻게 허용했냐
하는 것을 사실은 이제 이 책을 보면은 한국 경제 성장 발전의 동력이 무엇이냐, 그걸 이끌어내는 힘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외국에서는 엄청 그 관심 있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하자면 성공 이야기를 우리나라에서는 실패한 걸로 만들어서 이제 그 흠집내는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흠집내는 것을 가져오는 과정에 최근에 있었던 비교적 젊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이해창 이 양반이 2번이나 그 선거에 나와서 졌는데, 선거에서 질 때 가장 결정적인 게 이 아들 병역 비리 문제였는데, 이게 완전히 사기극으로 판명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이 워낙 부실해서 좀 그냥 보통 사람 기준에서는 지나치게 그 패션 말라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나 하는 정도로 그 아들 둘이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병역 비리를 했다라고 난리를 쳐서 이해창을 떨어뜨리는데, 그 떨어뜨리는 일을 한 주인공이 이 김대엽이잖아요. 다들 기억하시잖아요. 김대엽이 그리고 나중에는 맞아 이 거짓말한 것 때문에 수사를 받게 되니까 필리핀에 도망가서 결국 필리핀에서 잡혀가지고 옵니다. 김대엽이. 그러니까 사실 2번의 대통령 자리를 이해창이 그냥 이 김대엽이 사기치고, 그때 김대엽을 언론이 의인이라고 불렀어요. 뭐 의로운 사람이라고. 의롭기는 개뿔이 뭔가 완전 사기꾼한테 맞으면 선거가 농락당한 거잖아요. 지금 보면. 근데 이때만 그런 게 아니죠. 뭐 선거 때마다 그런데, 우리 이 DJ 이 양반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거 2001년에 하는 얘기입니다. 북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고 개발할 의사도 없다. 대북 지원금이 핵 개발에 악용되는 말은 터무니없다. 근데 지금 북한이 핵 개발해가지고 우리 위협하고 있잖아요.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 뭐 북한 참시라도 하던가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아직도 존경받고 있는 사람이고, 노무현도 이런 말 했죠.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게 우리나라 역사다. 저게 지금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 사이에 퍼져 있는 역사관이잖아요. 실제 근데 우리나라가 저렇게 개판인 나라가 앞에 지금 국제기구들이 한국의 성공을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판인데,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다음에는 이명박 때는 우리 편이 집권을 하고 나니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다들 아시지만 이 난리를 쳤잖아요. 광우병 파동. 나중에 보니까 광우병은 무슨 쇠고기가 없어서 못 먹는 판 아니에요? 미국산 쇠고기가. 뇌솜솜 구멍탕. 그 다음에 이명박 다음에 박근혜 때. 이런 걸로 박근혜 흠집내는 거에 뭐 태반주사, 감초주사, 배곡주사, 마늘주사 이거 맞았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그걸 끌어내린 거 아니에요. 문재인 때 사드. 지금 성주에서 무슨 전자파 때문에 고생한다는 사람 들어봤어요. 전부 사기극이에요. 그 다음에 윤석열 되니까 이제 후쿠시마. 이게 지금 여기에 후쿠시마가 있는데 여기 해류가 이렇게 돌아서 태평양을 돌아서 일로 와서 문제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라늄 폐기물이 내려오고 있는데 그거는 문제없지 않으면서 평산이라는 데가 이승만 대통령 고향이에요. 평산에 우라늄 공장이 있는데 그 우라늄 공장에서 지금 폐수가 강화도 앞바다로 내려오는데 그건 한 말도 안 하다가 후쿠시마에 지금 사고로 핵발전소가 사고를 당해서 그 지진 때문에 사고를 당해서 거기서 어쩔 수 없이 방사능 물질이 새나오는 것을 일본이 온갖 기술을 동원해서 다 마저 처리를 해서 정화를 해서
흘려보내겠다니까 그 흘려보내면은 그거 먹고 뭐 기형아가 나온다 그러면서 이유가 지금 이 해류가 사실은 우리나라에 올 수 없는 위치예요. 해류의 그 흐름이. 근데 이걸 삥 돌아서 지금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온다는 거 아니에요. 태평양을 돌아서 미국 해안으로 갔다 적도를 돌아가지고 이러면서 속된 표현으로 지랄을 하던 사람들이 지금 북한에서 그 우라늄 공장 나오니까 입도 뻥끗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세요. 현대사에서 이승만, 박정희는 나중에 따로 얘기하더라도 우리가 아는 대통령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이 최근에 한 대통령 7, 8명 때마다 난리를 쳐대면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걸 특정한 한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언론계 전체가 언론이 전부 거기 붙어가지고 우리가 처음에는 조선일보 같은 데를 믿었죠. 근데 조선일보도 박근혜 때 딱 돌아서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뭐 지금 우리 편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조선일보도 그렇고 뭐.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아는 그 좀 영향력 있는 언론사 한 군데라도 이런 문제에 제대로 된 얘기를 하는 언론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학교에 무슨 젊은 애들 교육하는 데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얘기한 뭐 무슨 뇌성성 구멍탁 하는 이 그 광우병 때 전부 학교 선생들이 애들 데리고 나갔어요. 강원에 유모차 끈 아줌마들까지. 근데 이 젊은 세대가 모르는 이 옛날 일에 관해서도요. 지금 새로운 연구가 나오면서 고종이 1852년에 집권을 해서 1919년까지 재위한 기간이 57년이에요. 57년이면 60년에서 3년밖에 안 모자라는 거 아니에요. 60년에서 세대가 2번입니다. 이승만이 12년 집권했고 박정희가 18년 집권했어요. 합쳐서 30년 집권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그 두 대통령의 집권 기간에 이루어놓은 여러 가지 업적이 우리나라를 지금 발전시켜서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나서, 건국하고 나서 70년 만에 세계 선진국 대회에 들어섰는데, 고종은 그 두 대통령이 집권한 것보다 2배나 더 길게 집권했어요. 그리고 고종이 집권한 이 1852년부터 얼마 안 됐을 때, 1868년인가, 일본의 명치신이 언제죠? 1868년인가. 그러니까, 고종 집권하면서 일본이 근대화로 나온 거예요. 일본은, 그러니까 고종이 만약에 진짜 개명군주고 우리나라 근대화에 일본과 같은 어떤 계기를 만들었으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빨리 근대화될 수 있었던 시기에 집권을 해서 57년이나 집권을 한 사람인데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 고종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은 고종은 개명군주인데 일본이 나쁜 짓을 하도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게 이 서울대 국사학과의 이 이태진이라는 사람이 이 고종의 개명군주라는 거를 엄청 빨아댔어요. 속된 표현으로. 근데 이거를 이제 실제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이 고종이라는 사람이 실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식민지가 되기 전에 60년 동안 우리나라가 좀 근대적인 사회로 제대로 움직였으면 식민지로 떨어질 일이 없죠. 오히려 우리가 무슨 뭐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 수 있었을지도 모르죠. 일본이 그랬듯이. 일본은 우리 딱 명치유신하고 나서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었잖아요. 그런 어떤 역사의식을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아예 꺼내지를 않고 실제 그래서 이 고종이 얼마나 엉터리라는 거를 잘 쓴 책이 나왔습니다. 이게 조선일보 박주민 기자가 쓴 내국노 고종이라는 책인데 이 책을 보면요. 고종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포장돼 있고 미화돼 있고 엉터리로 각색돼서 엄청나게 고종은 잘하려고 그랬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개판치고 일본이 공작해서 할 수 없이 그렇게 됐다라는 식으로 해석된 온갖 고종 집권 시에 있었던 일부 뭐 여러분들 대원군이나 민비가 다 고종을 둘러서 개판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뿐 아니고 우리가 아는 세도 정치의 뭐 안동김씨다 뭐
안동권 씨인가요? 안동 김씨인가요? 안동 김씨. 그다음에 뭐 영민 씨,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영의정했다, 장의정했다 하는 것을 요새 그 족보에 보면 뭐 대단한 자랑거리로 삼고 있는데 사실은 그거 다 창피한 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집권한 사람들의 무슨 영의정했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영의정에서 뭘 했니? 결국 일본 식민지로 가게 만들었어요. 뭘 잘하게 했다고 그러니까 그 조선 후기에 무슨 양반으로 태어나서 무슨 저 과거시험에 붙어가지고 무슨 고위직을 했다는 것을 족보에다가 대고 뭐 자랑하고 있는 이 풍토를 사실은 다 뒤집어 엎어야 되는 겁니다. 이 시기에 근대화를 못해서 우리가 식민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6.25 전쟁까지 치르게 되고 겨우 이승만 박정희라는 정말 세계적인 인물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갖게 되면서 다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건데, 그러니까 역사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그래서 사실은 이 일본 사람이 이거 왜 안 나오죠? 설정. 네, 아니 여기서 찾아도 돼요. 설정 어떻게 바꿔야 돼? 맞죠. 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면서 우리나라 왕실, 이제 고종이 마지막 순조인가로 넘기고, 그 다음에 그 순조일 때 합방이 되고,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 왕실을 일본의 천황가하고 일본의 귀족하고 중간에 천황 바로 아래 조선 왕공족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일본이 월급을 다 줬어요. 생활비, 월급, 엄청난 돈을 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정리한 책이 이 책인데, 이게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우연 박사라고 일본 전문가가 옮겼습니다. 이 책을 보면요, 일제시대에 우리 민중들은 뭐 수탈당했다라고 얘기할 때 이 조선의 왕실이 얼마나 일본의 지원으로 호실없게 살았는지가 너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아는 무슨 이 왕가의 고종 손자들, 그래서 뭐 우리가 아는 이은 어쩌고저쩌고 하는 여러 외자 이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다 잘 먹고 잘 살고 일본에서 황실 대접 받으면서 일본 육사에 가서 3스타까지 돼요. 일본군에 일본 육사에 가서 칼 차고 말 타고, 그런 사실을 전혀 우리 교육시키지 않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실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다 얘기를 해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는데, 그건 다 거짓말로 덮어놓고 고종은 엄청나게 계명군주였는데 억울하게 당했다, 일본이 나쁜 놈이다, 이런 식으로만 가르치니까, 이 책을 한번 보시면 어이가 없어요. 야, 정말 이러고 살았는데 우리가 그동안 왕실이 참 억울하게 당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 것이, 실제 식민지가 된 것도요, 한국을 일본 제국의 병합함을 승낙한다요. 일본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가 억지로 당한 게 아니고, 이거 보세요. 한국이 일본 제국의 일부가 되려고 하니까 일본이 그래, 니네 우리 제국에 병합하는 것을 승낙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이게 지금 병합 때 나온 조약입니다. 맨 위에 보면요,
한일 병합조약 전문인데 대한제국 황제와 일본국 황제는 두 나라 사이의 특별한 친밀한 관계를 고려하여 상호 행복을 증진시키며 동양의 평화를 영구히 확보하자고, 이게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이에요. 네?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이 한일 합방하자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하며 이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면 대한제국을 일본국에 병합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에 두 나라 사이의 합병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게 무슨 강제 병합이에요? 강제 병합 아니에요. 그냥 원해서 된 거예요. 일본이 허용해 준 걸 고마워하고 있어요, 지금. 이를 위하여 대한제국 황제는 내각 총리 대신 이완용을 일본 황제 폐하는 동감인 자작 사내정이 데라우치를 각각 그 정권위원으로 임명하는 동시에 위에 정권위원들이 공동으로 협의하여 아래에 적은 모든 조항들을 협정하게 한다. 그래서 구체적인 게 이게 7개가 나와서 한일 합방이 된 거예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이거 안 가르치잖아요. 그냥 일본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할 수 없이 식민지가 된 것처럼 가르쳐요. 그 말은 못하죠. 워낙 거짓말이니까. 그렇게는 내놓고 말을 못하고 표현을 일제 강점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강점 아니에요. 그냥 갖다 바쳤어요. 식민지 시대에 차별과 억압을 받았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제가 풍암고라는 데서 교재로 쓰는 것을 하나 찾았고요. 그거에 반해서 미국에서는 일제시대를 어떻게 보는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풍암고라는 데서 이제 교재로 쓰고 있는 일제 식민지 지배와 민족운동의 전개, 그래서 굉장히 제법 긴 페이퍼인데요. 온갖 얘기가 나오다가 편집사는 그냥 클릭하세요. 네, 여기 보면 식민지 수탈 체제의 확립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차별을 당하고 수탈을 당한 걸로 나옵니다. 근데 지금 세 번째 식민지 교육 강요를 해서 자유와 권리가 제한되는데, 사실 저 때도 우리나라에서 의무 교육이 이제 일본에 의해서 처음 도입이 돼서 초등학교, 국민학교, 그리고 국민학교에서 일본어를 가르쳤습니다. 일본어를 모국어를 가르치고 현지어로 조선어를 가르쳤어요. 이 조선어를 가르친 게 우리나라에서 한글 교육을 제대로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물론 구한 말에 한글 교육을 일부 학교별로 한 학교도 있긴 해요. 근데 전국적으로 야, 한글이 우리가 쓰는 언어야. 이거 이거 배워야 돼. 해갖고 가르친 건 일제가 처음이에요. 한글 교육을 말하면 일제가 처음 제대로 한 거예요. 일제는 모국어를 일본어로 가르치고 현지어로, 자기네가 지배하는 조선의 현지어로 우리말을 가르친 거예요. 한글을. 처음으로 제대로 가르쳤어요. 그래서 한글이 발전해요, 일제 때. 근데 그거를 한글을 탄압을 해가지고 어쩌고 전부 거짓말입니다. 한글이 엄청나게 발전해요, 일제 때. 현지어의 중요성을 알아서 이 현지어를 가지고 말하자면 일본의 식민 통치를 잘 이해하게 만들어야겠다면서 한글 발전, 한글 연구를 많이 하게 하고, 일본 학자들이 한글 연구를 하고, 또 거기에 자극받은 우리나라 학자들이 한글 연구를 하고 해서 주시경이니 최현빈이 이런 사람들이 일제 때 한글을 엄청 발전시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토지조사 사업에서 토지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토지조사 사업에 익숙하지 않아서 토지를 조사를 하는 것은 어느 지역에 어떤 땅이 있고 그 땅은 주인이 누구고 그 땅의 소출은 얼마고 그래서 거기 세금을 얼마를 매겨야 되고 이런 기초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조선 후기에 양전이라고 해서
가끔씩 했는데 그 가끔씩 한 터울이 너무 길어서 뭐 30년에 한 번, 뭐 50년에 한 번, 그러니까 개판인 거예요. 실제 토지에 사용하는 어떤 상황과 정부가 문서상으로 갖고 있는 이 토지의 상황이 일치하지 않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가 우리나라를 지배하려고 보니까 근대적인 시스템을 갖고 들어서 보니까 토지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전혀 돼 있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토지 조사를 해야겠다 해서 한 게 일제고, 일제는 이것을 한 이유가 우선 토지의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히 알아야 세금을 매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제는 세금을 정확하게 매기려고 이걸 했는데 우리나라 그 전까지 제대로 한 토지 조사가 없었죠. 근데 이제 이 토지 조사 사업을 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교육받은 것은 한국 조선 사람들이 이 토지 조사를 해서 조사된 결과를 그 등기하는 절차를 거쳐서 요새는 지금 동사무소 같은 데 가서 이 토지는 내 토지다 하는 걸 법적으로 신고하는 서류를 만들고 그걸 신고해서 총독부가 인가를 해서 이제 자기 땅인 소유권을 인정을 받게 되는 절차를 거쳐야 됐는데 그런 근대적인 법 절차에 익숙하지 못해서 신고를 못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 신고 못한 토지는 조선 총독부가 잘 됐다 그러면서 신고를 안 했으니까 주인이 없는 거라 그냥 국가 소유로 한다. 조선 총독부 소유로 한다. 뭐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던 토지의 40%를 조선 총독부 소유로 만들어가지고 그게 일제가 우리를 수탈한 거다라고 가르치는데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런 일 없었어요. 이영원 교수 같은 분들이 엄청나게 실증 조사를 다 해가지고 따져봤더니 그런 식으로 토지 조사를 했는데 그 근대적인 법체계에 익숙하지 못해서 신고하지 못한 사람이 그래서 자기 땅을 뺏긴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를 봤더니 분쟁이 그러니까 주인이 서로 그러니까 특정한 토지에 관해서 내가 주인이다 하는 분쟁이 있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토지는 누가 주인이라는 게 이제 동네 사람들 사이에 같이 사는 사람들이 알고 하니까 뭐 그게 법적으로 등기가 돼 있건 안 돼 있건 이제 그 마을에 가면은 아 이거는 누구 토지다 하는 걸 알 수 있고 그런 확인된 것은 일제가 이제 절차를 거쳐서 그 땅은 누구 땅이다 하는데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하다 보니까 일부 아주 작은 토지에서 서로 내가 주인이라고 다투는 경우가 있어서 그 다투는 경우가 나오면은 양쪽의 얘기를 잘 들어보고 누구 말이 맞는지 누구의 말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는지를 따져가지고 진짜 주인을 찾아주는 절차를 거친 토지가 한 3% 되더라. 전체 토지에. 그런 연구 결과를 이영 교수가 1980년대부터 발표해요. 지금 어제 오늘 한 게 아니에요. 1980년대, 90년대에 학술 논문으로 이영 교수가 물론 전문적인 학자들이 보는 학술 논문 거기다가 이걸 계속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미 학계에서는 이 문제는 이영 교수의 연구 결과 발표가 계속되고 나서는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고 있어요. 다만 국민들 인식에 왜냐하면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 교육이 개판이라 계속 이영 교수의 최신 연구 결과가 맞으면 교과서에 반영이 안 되니까 학교에서는 그냥 선생님들이 옛날식으로 가르치고 학생들이 옛날식으로 배워가면서 토지 조사 사업을 통해서 40%의 토지를 우리가 수탈당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는 연구 결과가 지금 이미 나와서 학계의 정설로 굳어진 거는 30년이 넘어요. 근데 퍼지진 않고 있어요. 언론이 딱 맡고 있어요. 그리고 학계의 기득권이 딱 맡고 있어요. 이영훈 교수의 얘기를 다 받아들여서 세상 사람이 다 알게 되면 자기를 밥그릇이 떨어지니까 덮어놓고 있는 거예요. 엉덩이에 깔고 있는 거예요. 이걸 햇볕에 내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풍한 곳에서 지금 이런 자료가 나오는 게 이게 완전히 엉터리라는 거고요.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거에 반해서 미국에서는요 이런 책이 나와요. 식민지 근대성, 그러니까 한국의 식민지 근대성, 식민지를 하면서 근대가 발전했다는 걸 이렇게 이 신기욱이라는 학자는 저도 잘 아는 학자예요. 지금 스탠포드 교수예요. 연세대학 사회학과 출신이고 그리고 마이클 로빈슨도 제가 이름 너무나 잘 아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책을 만들어서 식민지 때 근대화가 진행됐다는 건 이미 해외에서는
당연한 상식이에요. 한 번 더 눈을 눌러. 한 번 더 누르시면 돼요. 한 번 더 눌러. 네, 당연한 상식이고 너무나 당연한 거고 사실 이 문제는 식민지 겪은 나라들이 전 세계에 너무 많잖아요. 예컨대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를 거치면서 근대화가 된 건 누구도 부정 못하는 사실이에요. 뭐 다른 식민지, 아프리카의 그 수많은 식민지, 라틴 아메리카의 스페인 식민지들, 스페인이 들어와서 전통적인 사회랑 다른 새로운 사회가 시작된 거 아니에요. 물론 거기에 무슨 주종 관계가 끼어 있을 수 있어요. 일부. 우리나라도 예컨대 이제 제가 이런 얘기해서 식민지 때 근대화가 진행됐다 그러면 그 질문 들어오는 것 중에 너는 그러면 일제가 우리 지배한 게 잘된 일이냐? 뭐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냐고. 그래서 내가 예를 드는 게 일제가 우리를 지배했지만 지배하면서 근대화를 진행시킨 건 맞지만 동시에 일제는 우리한테 식민 노구하고 차별한 게 있다. 두 가지다. 내가 분명히 제시할 수 있는 거. 하나는 군대를 진입하지 않았어요. 일본 군대에 조선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일본 제국주의는 아주 일본 젊은이들로만 일본 군대를 채웠어요. 그래서 만주를 지배하고 뭐 온갖 데를 지배하면서 일본의 그 군부가 이제 군국주의 그 국가가 됐는데 그 군국주의가 중일 전쟁을 37년인가 36년인가 시작하고 태평양 전쟁을 이어서 시작하면서 이제 전쟁에 나가는 일본 젊은이들의 숫자가 늘어나서 일본 그 최대 일본이 군사력을 최대로 갖고 있을 때 갖고 있었던 병력 수가 700만인가 뭐 하여튼 그 정도 되는 숫자의 병력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만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제 식민지에서도 군대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뽑아야겠다라고 한 게 중일전쟁 이후예요. 그전에는 아예 우리나라 사람들을 군대에 받아주진 않았어요. 일본은. 근데 그게 뭐 왜 중요하냐고 질문을 할지도 모르는데 일본은 군국주의로 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군대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그 어떤 조직이었어요. 뭐 예컨대 우리나라 옛날에 육사가 중요한 조직이고 요새는 검찰이 중요한 조직이고 검찰이 이번에 이제 작살이 나면서 뭐 또 뭐 다른 조직이 뭐 운동권 조직이 중요한 조직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시대별로 어떤 그 소속 그러니까 그 집단의 중요성이 바뀌는데 군국주의 시대에는 군국주의 사회에서는 군대가 가장 중요한 조직이고 그 군대에 누가 들어가 있느냐가 그 집단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것인데 일본 군대는 조선 사람들을 대만 사람들을 안 받아줬습니다. 식민지로 갖고 있었지만 1910년에 식민지를 만들었는데 1920년대, 10년대, 20년대, 30년대 중반까지는 군대 못 오게 했어요. 갈 방법이 없었어요. 가려면은 만주군관 학교 같은 데 가서 시험을 봐서 응모해서 시험을 봐서 붙으면은 너 그러면 일본 군대 만주군 장교를 해라. 한 게 박정희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군대에 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차별받은 거예요. 또 일본은 그 당시에 근대화를 하고 나서 제국의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맞아요. 국회를 만들었어요. 국회의원을 일본 본토에서는 일본 내지인들은 다 선거를 해서 국회를 뽑았는데 식민지에는 그런 것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이 말하자면 을 대표하는 일본 제국의회 우리나라 식민지 그러니까 이 조선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없었어요. 대신 조선 총독부가 있었고 행정을 담당하는 그 조선 총독부의 뭐 파트너격인 의회 역할을 하는 게 중추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중추원의 참의가 국회의원 비슷한 건데 지명했어요. 그냥 선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제가 우리를 차별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토지를 수탈했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토지 수탈하지 않았어요. 쌀 수탈했다. 이따 나올 겁니다. 쌀도 다 돈 주고 샀어요. 그래서 그런 식의 근대화가 진행이 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되는데 외국에서는 이런 식의 책을 다 내서 이미 뭐 굉장히 그 일제시대와는 정통한 책들인데 그래서 이 차경환이라는 분이 이 굉장히 좋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토지 수탈설이 완전히 날조라는 걸 이분이 잘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조선 후기의 생활 수준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쌀 품종을 개량한 것이 일본이다. 일본 사람이 쌀 품종을 개량해서 그 개량한 쌀을 우리나라에 심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나라에 말하자면 기근이 없어지게 됐다. 그런 거. 그러니까 쌀 품종을 개량해서 이 만주 벌판에도 이제 벼농사가 가능하게 된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근면에서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만주를 가서 이 일본 사람들이 맞아 새로 개발한 품종을 거기 가져가서 농사를 하니까 농사가 된 거예요. 그냥 가서 죽으라고 일만 해서 된 게 아니고. 그래서 쌀이 이렇게 생산나고 국내에서 소비되고 이제 아주 일본으로 수출하게 되는 양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을 시간이 가면서 이것을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쌀을 수탈해 갔다 그러면 쌀값을 안 주고 뺏어갔다는 얘기잖아요. 쌀값을 다 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국가 공권력이 조선 총독부나 무슨 헌병대나 무슨 군인이 와서 뺏어간 게 아니고 일본의 상인이 와서 야, 니네 남는 쌀 있으면 우리한테 팔어. 내가 얼마 줄게. 그래서 흥정을 해서 사간 거예요. 그 항구가 목포니, 뭐 줄포니, 뭐 군산이니 이런 데가 그 당시 쌀 수출로 굉장히 번성하던 항구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쌓아놓은 게 이게 수탈해서 뺏어간 걸로 생각 얘기하는데 상인이 이제 배에 실으려고 이렇게 맞으면 조선 쌀을 사다가 한국에 갖다 쌓아놓은 거예요, 지금. 이거를 근데 무슨 헌병에 가서 수탈한 걸로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이 조선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수탈을 했다라는 것을 퍼뜨린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신영화 교수라고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서울대 사회학과가 이 악의 소굴에 지금 이따가 또 나올 겁니다.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인데 독도 문제만 나오면 TV에 나와서 독도는 우리 땅 떠드는 분인데 이영훈 교수한테 아주 학술적으로 작살이 났어요. 사실은 난 이영훈 교수가 이 양반 비판한 글을 보고 이 양반은 이제 얼굴 못 들고 다니겠다라는 생각인데 그래도 얼굴 들고 또 엄청 다니더라고요. 이게 그 당시 형식이었어요. 그래서 뭐 이 자세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식의 이제 그 네이버에 블로그를 만들어서 그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이제 밝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이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얼마 전에 이분이 동국대학의 김낙년 교수예요. 그 이용훈 교수랑 같이 그 굉장히 개량적인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인데 이분이 얼마 전에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지금 벌어진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김낙년 교수가 일제시대 쌀은 수출한 거다. 그 당시 말로 이출이라고 하는데 일본 상인이 와서 우리나라 쌀을 사간 거다라고 하니까 이 국회의원이 지금 거품을 물고 지금 뭔가 자기하고 다른 생각을 한다고 난리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말하자면 학술 부분에서 앞서 나가서 최신 연구 결과 한 사람이 당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 국회의원들은 지금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류의 지식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지식에 의하면은 쌀은 당연히 헌병이 와서 뺏어간 건데 네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느냐. 너 인사청문회 왔으니까 너 당해봐라 그러면서 이제 거품 물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런 일을 오늘 김변 소장님도 이제 곧 당하실 것 같은데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그 징용 간 것도 뭐 노동력을 수탈당한 거라고 난리를 치는데, 그래서 이 징용 노동자상, 이 징용 노동자상을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는데, 지금 이 사진은 부산에 있는, 부산 어디더라? 초량에, 부산에 그 일본 문화원이 있는데,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 위안부상하고 이 징용 노동자상이 나란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우리 가서 우리가 아니라 저쪽 사람들이 와서 지금 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이 징용 노동자상이라는 게 일본 신문에 보도된 어느 일본의 무슨 탄광에서 일하는 그 한국인이라고, 그래서 한국인이 너무나 그 고생만 하고 일만 하면서 제대로 대우를 못 받아서 먹지도 못하고 해서 이렇게 갈비뼈가 이렇게 나온 이런 노동자가 일본에 보도가 된 게 있다고 해서 이제 이걸 우리나라 노조가 한국노총이랑 민주노총이 돈을 합쳐서 내서 이 징용 노동자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일본에 보도된 그 사진이 사실은 일본 사람이 어디 일본에 있는 어떤 탄광에서 일하면서 이제 제대로 도로공사. 네? 도로공사. 도로공사? 네, 탄광이 아니고. 아, 탄광이 아니고. 네. 아, 도로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일본 사람 사진을 이제 우리나라 징용 노동자라고 잘못 알고 동상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동상 세운 것을 이우연 박사가 이거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까 그 조선 왕공적 번역한 이우연 박사가 재판을 걸었어요. 그래서 이우연 박사가 또 쌩으로 고생을 하면서 재판을 했는데, 재판에서 증거를 다 들이대니까 판사가 이거 이우연 말이 맞나 그러고 끝났어요. 그러면 철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우연 말이 맞았다고 끝났으면은 이 노동자상은 이게 일본 사람 노동자를 왜 한국에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삐쩍 마른 사람을 세워서 말도 안 되는 짓이 벌어지고 있는, 이게 지금 용산에도 있고요, 몇 군데 있어요. 이걸 없애야 되는데 없애질 않고 있어요. 너무 코미디가, 그러니까 재판을 해서 재판의 결과까지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후엔 무죄. 이 사람 일본 사람이니까 한국 노동자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더라고 지금 법원이 확인을 해줬는데도 그냥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이렇게 또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한 번 누르면 못 뜨고 두 번 누르면 됩니다. 네. 예. 네. 그 옆에 위안부상은 뭐 우리 김정은 선생님 한 말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따가 네. 우리 이우연 박사가 유엔 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강제징용 없었다. 실제 징용, 강제로 간 징용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제 때 일본이 노동력이 모자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을 가기 싫어하는 사람을 억지로 잡아다가 일본에 끌고 가서 그 탄광이나 무슨 아까 도로공사 현장에서 막 일을 시킨 다음에 월급 제대로 안 주고 이러다가 해방이 돼서 간신히 뭐 어찌해서 한국에 돌아와서 살게 됐다라는 식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제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가서 일하면은 좋은 해외 취업의 기회를 보장받는 거였어요. 마치 서독에 간호사와 간부로 가는 게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에 보면 우리나라 그 당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취직할 데가 없다가 서독에 광부로 가고 서독에 간호사로 가고 또 그보다 조금 시간이 지나서는 중동에 진출하고 월남에 진출하고 했던 게 해외에 가서 돈을 벌자고 가는 거. 국내에 워낙 일자리가 없고 또 일자리라고 취직을 해봐야 제대로 된 월급도 못 받고 하니까 이제 해외 취업 기회를 찾았는데 일제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 국내에 워낙 일자리가 없으니까 일본 가서 일하면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월급 받고 대우도 잘 받고 그래서 너도 나도 가려고 공식적인 절차를 따라서 예컨대 일본 미쓰비시라는 기업이 한국 신문에다가 우리 이런 일자리에 몇 명이 필요하다라고 광고를 내면은 그 광고 보고 응모해서 시험 봐서 선발되면은 선발된 사람에 대해서 뭐 부산항에 언제까지 와라. 그럼 그 전날 와서 부산항에서 배를 타고
일본 어디로 가서 이제 그 일할 때로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절차를 밟아서 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해서 간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가서 1년, 2년, 3년 일하고 돌아온 사람들, 또 뭐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돈을 많이 버니까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나도 일본 가서 일해야겠다고 하면서 밀항을 많이 합니다. 밀항. 몰래 갑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 같이 미시비시니 미쓰이니 뭐 일본의 큰 회사들이 한국에다가 광고를 내고 우리 일할 사람을 찾는다. 그래서 응모해서 뽑히면은 일본에 가서 돈벌이 하는 거죠. 그걸 하려고 서로 너도 나도 난리였어요. 경쟁적으로. 근데 뭐 강제로 끌려가고 그런 건 진짜 하나도 없었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이제 취직이 된 사람들이 있으니까, 야, 일본에 가면은 뭔가 여기 한국에서 조선에 있는 것보다 훨씬 좋은 생활의 기회가 생기겠구나 하고 밀랑하는 사람이 수두룩했어요. 몰래 가는 사람이 통계에 안 잡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냥 가는 겁니다. 가서 일본 가서 맞으면 그냥 옛날에 무작정 우리나라 저 서울역에 오늘 시골에서 서울역 올라가서 서울에서 일자리 찾듯이 무작정 도의를 해서 일본 가서 일자리 찾아갖고 취직하면 돈 버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했던 게 일제시대인데, 그걸 두고 강제로 지금 끌려갔다고 해서 무슨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는데, 대법원 판결 자체가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네. 이 강제여행 주장하는 사람은 횡령까지 하고 뭐. 아 근데 이 인간은 웃기는 게, 이 횡령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무슨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지가 횡령한 돈을 토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안 하고 있더라고요. 뭐 버티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횡령 확인이 됐어요. 대법원 판결까지 너 윤미향 너 횡령했다라고 확인이 되고 액수까지 다 나와 있는데, 그럼 횡령한 돈을 토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유치장에 가서 몸으로 떼우든가. 그걸 또 안 하고 무슨 이상한 재판을 걸고 있더라고. 참 뻔뻔하더라고. 근데 이제 이재명이가 또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이 강제행인데, 이거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제가 조금 한 박자 쉬고 내가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요. 나머지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해방 전국에 들어와서는요, 이게 일제 때 있었던 일 중에 지금 그 앞에 이런 뭐 토지를 수탈했다, 쌀을 수탈했다, 노동력을 수탈했다, 여자를 수탈했다 하는 것도 다 거짓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구체적인 거 이 부분은 좀 잠시 있다가 말씀을 드리고, 해방이 되고 나서는 이제 사실은 좌우 합작을 하는 게 잘하는 거냐, 이게 좌우 합작파들입니다. 이게 여운형, 김규식, 하지도 좌우 합작을 종용했어요. 처음에 이 좌우 합작파와 이승만이 싸우죠. 이승만과 반공주의자들이 싸웁니다. 이 스탈린을 상대로 이승만하고 트루만이 이 스탈린하고 싸우는 게 이제 반공 세력인데, 이 사람들의 갈등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대목으로 봐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설명을 안 해요. 그리고 김구도 테러리스트일 뿐더러 이 남북 합작파거든요. 좌우 합작파입니다. 김구. 요새 정한기 박사가 81명이 아니고 100명이 넘는다고 추가 연구 결과를 밝혀서. 그 다음에 이승만은 건국의 아버지인데 건국의 아버지 취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 4.3 사건, 이게 뭐 너무나 뻔한 이 국군이 노획한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이거 실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어떤 무기를 어떻게 탈취해서 누구를 어떻게 죽였다는 게 인민군 선으로 다 써 있어요. 이거를 무슨 4.3 보상한다고.
예, 우리 김용중 서장님인데 남로당 이덕구가 직접 작성한 투쟁 보고서가 실물로 남아 있습니다. 네, 이게 견제했습니다. 그리고 4.3에 관해서는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서 사실 이걸 어떻게 지금 저렇게 뒤집고 있는지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좋은 연구 결과도 많이 나와 있고요. 김달삼이라는 그 4.3의 1인자 이 사람은 북한 그 인민 열사 등에 지금 이렇게 묻혀 있어요. 그 이덕구는 2인자인데 아까 그 이렇게 교수형 당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근데 이렇게 명백한 반란을 뭘 요새 뒤집어가지고 생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승만 때를 뭐 이 미제 식민지라고 그러는데 2003년부터 일제강점기란 용어 북이 미제강점기랑 그러니까 북한이 남한을 미국 제국주의가 강점하고 있다라고 표현해요.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은 대한민국은 미국이 미제국주의가 강점하고 있는 나라고 과거의 일제시대는 일본 제국주의가 강점한 나라. 그래서 일제강점기, 미제강점기라는 단어가 쌍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북한에서 처음 쓰는 용어고. 근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그냥 요새 사람들은 일제시대란 말도 안 하고 그냥 일제강점기라고 다른 사람이 막 쓰니까 언론에서 막 쓰니까 따서 쓰는데 이게 얼마나 흉측한 말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지금. 미제강점기와 일제강점기가 한 쌍으로 한 세트로 된 말이죠. 남과 여가 한 쌍으로 된 말이듯이 일제강점기가 있으면 미제강점기가 있는 거고 미제강점기는 이승만부터 지금까지가 나만이 미제강점기예요. 그 전에는 일제강점기였고 북한에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여수 순천 반란 이것도 뭐 반란이 명백한데 또 이걸 뭐 민주항쟁이라고 하는데 6.25 이전에 이미 시작된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순 반란. 근데 여순 반란 때 찍은 사진을 하나 제가 본 게 있는데 이게 그때 사진이에요. 이거 완전히 중동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하고 다른 모습이 아니잖아요. 같은 모습이잖아요. 밤에 여수시가지가 불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런 전쟁을 거쳤는데 여수가 무슨 민주화 항쟁이라고. 네, 이 한강 인도교 폭파는 제가 저 별도 PPT도 한번 발표할 만큼의 분량이 있는데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한강 인도교나 한강 그 한강 사설 방송도 그동안 오해를 받고 이승만이 엄청 시달렸는데 이제 그 관련된 자료들이 충분히 발굴이 되면서 더 이상 논란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실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승만 대통령이 저 서울 시민한테 한 방송은 육성으로 한 방송은 전쟁의 상황을 정확히 알리고 국군이 지금 잘 싸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으로 채워진 아주 완벽한 방송이었다. 그동안은 뭐 좌익들이 런승만이라고 해서 자기만 도망가고 서울 시민은 죽든가 말든가 뭐 서울에 남아서 죽으라는 식으로 방송을 했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원문을 찾아서 확인해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아주 모범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모범적인 대통령 그 전쟁 지도자의 방송이었다. 그 다음에 또 한강 인도교 폭파 때 민간이 죽지 않았다. 입구에서 검문 검색을 해서 헌병과 경찰이 검문 검색을 해서 민간인은 한강 다리를 넘지 못하게 한강 폭파 직전에 그 전날 9시부터 혹은 10시부터 검문 검색을 해서 용산 쪽 입구에서 다리를 막고 있어가지고 한강 인도교에 폭파가 되는 순간에는 군인과 경찰과 군의 허락을 얻은 일부 사람들만 지나가고 있다가 폭파가 된 거다. 그게 100%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더 이상 논란거리가 없이.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은 또 뭐 이런 식으로 막 그 이상한 사진 합성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희화하는데 이게 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약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노동자를 착취해서
제가 쓴 책인데요. 이게 이제 주로 한 얘기는 이 기능공, 70년대 중화학공업화 하면서 그 중화학공업화의 정밀한 기계를 가공해야 무기를 만들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방위 산업이 뭐 땡크랑 뭐 이런 게 세계 최고 그 품질로 그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산업이 출발하게 박정희 대통령의 맞은 중화학공업하고 방위 산업이거든요. 그때 기술자들을 어떻게 만들어냈느냐 하는 것과 노동 규정 문제를 제가 다뤘는데요. 여기에 이 책에 이런 표가 나옵니다. 이거 좀 자세히 설명할게요. 여러분 전태일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뭐 누구나 다 아실 거고, 전태일이 청계천 그 평화시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했고, 또 전태일 조금 아는 분들은 전태일 본인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지만 전태일이 대변하고자 했던 여공들은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전태일 평전을 몇십 번을 읽었습니다. 전태일 평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전태일의 일생을 그린 책인데 조영래라는 변호사가 쓴 책이고, 조영래 변호사는 일찍 죽었죠. 그 책을 읽으면은, 처음에 무심코 읽으면은 전태일과 그 당시 여공들이 정말 너무나 착취당했구나 하는 생각을 안 할 수 없게 써 있어요. 근데 그걸 읽고 나서 내가 정리를 해봤더니 이런 표가 나오더라고요. 여기 보면요. 이게 전태일의 경력입니다. 전태일이 1964년에 3.14라는 데 들어가서 시다 생활을 하면서 1,500원 받았다고 평전에, 조영래가 쓴 평전에 돈이 딱 써 있습니다. 이 액수가. 요 1,500원이 나오는 페이지 수도 제가 확인 다 했고요. 그래서 이제 경력을 거쳐서 나중에 죽을 때 이게 6년 정도, 64년 보면서 70년 11월이니까 6년 정도 이제 그 평화시장 생활을 하는데, 중간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1,500원 받다가 6년 후에 이 사람 뭘로 받냐면 23,000원 받아요. 그러니까 월급이 15배 오는 겁니다. 6년 만에. 연봉이 아니고 월급이 맞나요? 월급입니다. 70년대 23,000원이면 엄청 많아요. 어마무시하게 받은 겁니다. 실제 소리 나와요. 전태일 평전에. 그러니까 그 당시 저 책을 그냥 생각 없이 읽거든요. 1,500원이라는 돈이나 3,000원이나 7,000원이라는 돈이나 10,000원이라는 돈이나 그냥 지금 기준에서 보면 커피 한 잔 값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 싼 커피집에 가면 3,000원짜리 먹고, 좀 고급집에 가면 우리 10,000원짜리 먹고 그러잖아요. 그때 아이스케이크가 1원이었어요. 그래서 1,500원이 작은 돈. 작은 돈 아닌데, 작은 돈. 아니, 그러니까 전태일 평전을 쓴 조영래가 처음 1980년대니까 저 책을 쓰는데, 그때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까지 똑같이 써 있어요, 책에. 그러니까 이 액수를 그냥 그 책에 있는 1,500원에서부터 23,000원이면 10배가 15배예요, 지금. 6년 만에 월급을 15배 받는 겁니다. 지금 200만,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편의점 알바하면 200만 원쯤 받잖아요. 6년 후에 200만 원 곱하기 15배 하면 3,000만 원 받는 거예요. 요새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저게 어마무시하게 월급을 많이 받게 해준 겁니다. 저걸 보고 착취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만들어내서 숫자가 아닌데, 이거 다 이 전태일 평전에 나온 건데, 이 사람이 어떻게 시다 생활을 하다가 1년 만에 미싱 보조로 올라갑니다. 이게 그 직종에서 있는 그 직업의 하이라키인데, 시다를 하고 미싱 보조하고 미싱사하고, 미싱사보다 더 높은 자리가 재단사입니다. 재단사는 디자이너예요. 옷을 말하자면 전체적으로 만드는 걸 구상하는 사람이고, 이건 이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미싱사가 이제 미싱질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을 돕는 사람들인데, 전태일이 3.14라는 데 가서 시다를 하면서 1,500원 받다가 1년 만에 미싱 보조가 돼서 3,000원을 받고, 또 1년 만에 미싱사가 돼서 7,000원을 받아요. 이렇게 써 있어요. 전태일 평전을 자세히 보면은. 근데 저거를 저같이 분석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전태일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미싱사 일을 아무리 해도 내가 이 방에서 이거보다 더 높이 올라갈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이 재단사로 가기 위해서 재단 보조를 해야 된다라고 자기가 써요. 이렇게 평전에.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싱사에서 7,000원을 받다가 재단 보조가 3,000원 받는 월급이 줄어드는 이 노선으로 가요. 본인이 적극적인 선택을 합니다. 재단사가 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거죠.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미싱사는 내가 죽을 때까지 있을 것보다는 재단사가 되는 게 내 경력에 훨씬 더 그 바람직한 경력이니까 나는 재단사가 되기 위해서 월급이 적어지더라도 재단 보조 일을 하겠다. 그래서 3,000원을 받고 66년에 일을 옮기고 6개월 만에 재단사가 됩니다. 그래서 3,000원 받던 사람이 지금 1,500원, 15,000원 받다가 67년에 3년 후에 23,000원 받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월급이 올라가는 것을 전태일 평균을 그대로 제가 지금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전태일 평균에 나와 있는 거에 요약한 거예요. 근데 저렇게 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김문수 이런 사람이 전태일에 대해서 엄청 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안타까워할 일이 아니에요. 부러워해야 돼. 교수님 저기 1인당 저것 좀 설명해 주시죠. 잠깐만요. 그 다음에 이제 전태일이 이렇게 초고속 성장을 한다. 초고속 승진을 하는 과정에는요. 전태일 아버지가 미싱을 갖고 있던 아주 조그만 그 전태일의 집은 원래 못 사는 집이 아니었어요. 전태일 평전에 나옵니다. 자기가 이제 이 평화시장에 시다로 일을 하게 되는 과정에 자기는 옛날에는 이제 아버지가 학교에 교복을 납품하는 재봉 공장을 조그맣게 운영을 하면서 그 동네 학교에다가 교복을 납품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서 자기는 비교적 유복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수해가 나서 미싱 그 재봉틀이 물에다 잠기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재봉틀이 완전히 망가지고 이제 교복 납품하는 일을 못 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 집이 쫄딱 망해가지고 내가 이제 이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떠돌다가 청계천에 들어와서 이 평화시장에 들어오게 됐다라는 걸로 시작이 돼요. 전태일 평전이. 그래서 이제 시달을 하고 그러니까 전태일 집은 미싱이 있는 그 당시 미싱이 있는 집은 요새로 치면 뭐가 있는 거예요. 요새로 치면 뭐 전기 자동차 정도가 있는 거죠. 그냥 자동차도 아니고 전기 자동차가 있는 집이에요. 배터리로만 가는 자동차. 그런 집에서 살다가 이제 말하자면 이 청계천에 있는 봉제 산업의 루트를 이미 아버지 때문에 잘 알고 아버지의 어깨 너머로 그걸 다 알던 집안 출신이에요. 전태일. 그래서 이걸 하고 이렇게 해서 가서 보세요. 1년 만에 여기 이 가로속은요. 그 당시에 그 여공들입니다. 평화시장 노동자 여공들은 시다에서 미싱 보조가 되는데 3년에서 4년 걸린다고 전태일 평전에 나와요. 그게 써 있어요. 그 다음에 미싱 보조에서 미싱사가 되는 건 1.5년에서 2년 걸린다고. 그러니까 최대로 시다에서 미싱사가 되려면 4년 걸리고 2년 걸린 사람이 있으면 6년 걸려서 미싱사가 되는 겁니다. 전태일은 2년 만에 돼요. 2년 만에 되고 나서도 보니까 미싱사 갖고는 만족이 안 돼서 재단 보조로 갔다가 재단 보조에서 6개월 만에 재단사가 돼서 재단사에서 67년에 재단사가 됐는데 15,000원 받다가 3년 후에 23,000원 받고 저는 군신이에요. 옆에 있는 여 가로석이 여공들의 경력 이동입니다. 이것도 제가 쓴 게 아니라 전태일 평전에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3년에서 4년 걸린다. 1.5년에서 2년 걸린다. 그래서 전태일은 1,500원에서 23,000원. 그 다음에 평화시장 노동자는 1,500원에서 7,000원. 이거 4배 넘어요. 6년 만에 4년 2년 걸려서 6년 만에 월급이 4배가 넘게 돼요. 요새 200만 원 받던 알바가 6년을 일하면 800만 원 받는 거예요. 900만 원 받는 거예요. 800만 원보다 더 받는 거예요. 이게 왜 착취입니까? 이렇게 일했는데 이렇게 일해서 이렇게 월급 받았는데 그걸 우리 나중 평화시장 노동자들은 다 착취당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착취 아닙니다. 6년 만에 월급을 4배 주는 그런 일자리를 지금 세상에 주고 있는 거예요. 박정희 시대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하기 힘들었다. 동의할 수 있어요. 열악했어요. 평화시장의 이 근로 조건이 공기도 안 통하고 뭐 먼지 투성이고 뭐. 근데 평화시장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때. 아이고 정주영이나 무슨 이병철이나 그냥 무슨 엄청나게 좋은 환경에서
김호중이 자서전 보면요, 비행기 타고 쪽잠자면서 일하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다. 정주영, 이병철은 뭐 엄청나게 호화롭게 살았나? 그렇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려워서, 모든 세상이 다 어려워서 이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지금 4년, 2년 하고 6년 만에 월급이 4배가 더 올랐고, 정태일은 6년 만에, 실제 6년 만에 15배 임금을 받는데, 이 사람들을 착취당한 사람들이라고 지금 알고, 우리 김문수 지사도 뭐 후보가 되자마자 뭐 정태일 기능자들이 찾아가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거기 가지 말라고, 거기 갈 필요 없다고 막 그랬는데도 찾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달에 7,250원 받았잖아요, 그죠? 1970년에 그거 네. 예, 그거면은 국민들이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겁니다. 1970년 인당 GDP가 87,000원인데 이게 월. 네, 월로 치면 월 7,250원이에요. 평균 월 7,250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당시 중위소득 가운데 딱 평균값 받은 거예요. 이렇게 못 받다가 6년 만에 딱 가운데 들어가는 그 당시 딱 중간에 있는 월급을 받게 해준 거예요.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 출신들한테. 그러니까 평화시장이 이렇게 착취한 데가 아닙니다. 진짜. 구로공단 착취한 데가 아니에요. 거기 가서 일만 하면은 평화시장이나 구로공단이라서 일자리만 찾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은 다 중산층이 되는 루트로 들어가서 중산층으로 성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구로공단 가서 일한 거, 평화시장 가서 일한 거 자체가 착취당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일할 기회만 잡은 사람들은 다 중산층의 길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중산층의 파이가 점점 커져서 오늘날은 지금 세계 일본보다 지금 소득이 많은 나라가 됐잖아요. 이게 전태일 평전을 제가 한 10번쯤 읽으니까 저런 팩트가 다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왜 분신했습니까? 왜 자살했어요? 그러니까 전태일의 분신 이유는 이제 조영래가 전태일 일기를 보고 써놓은 것을 보면은 이렇게 전태일 평전을 따르면 나는 월급을 그래도 꽤 받는데 우리 여공들이 너무나 열악한 그 생활 근로 조건에서 월급도 적게 받고 일하는 게 힘들어서 내가 노동운동을 했는데 그 노동운동 한 결과로 뭐 임금이 좀 올라가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노동운동이 목표로 하는 것만큼 사회에서 대우를 안 해주더라. 그래서 내가 죽음으로라도 이걸 하소연하겠다 라고 해서 죽은 거예요. 근데 죽는 과정에 대한 얘기가 또 이제 나옵니다. 그것도 너무 어이없는 얘기. 바로 나옵니다, 지금. 이게 이제 분신 자살을 했다고 나와요. 1983년에 나온 전태일 평전과 지금 시중에서 파는 2009년 판이 있는데 2009년 판부터 볼까요? 이게 또 열리지가 않네. 잠깐만요. 전태일 뭐 있는데 어디 있죠? 위안부 그 아래 더 아래 여순발 더 아래 맨 아래 전태일과 영웅의 임금 장군 전태일 장군. 예, 이게 제가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거 2009년 심판 전태일 평전, 요게 2018년 현재 책방에서 전태일 평전을 사러 가면은 교보문고 같은 데서 살 수 있었던 책이에요. 지금도 아마 이 책이 있을 겁니다. 조영래가 쓴 전태일 평전에 300페이지에서 301페이지에 나온 건데요. 이게 이제 그 분신하는 그 현장을 그린 건데요. 이게 친구들, 이게 이제 전태일이 일기에 쓴 겁니다. 이게 일기에 썼다고 지금 조영래가 전하고 있는 겁니다. 친구들은 다소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그의 말에 따라 그를 혼자 남겨두고 국민의 앞길로 내려갔다. 그들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웅성거리며 500여 명의 노동자들은 경비원들과 경찰의 몽둥이 앞에 밀리며 이리저리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사전에 연락을 해두었건만 신문기자들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먼저 내려온
회원들은 전태일의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담배가게 옆에 서 있었다. 약 10분 후에 전태일이 근로기준법 책을 가슴에 품고 내려왔다. 전태일이 몇 발자국을 내딛었을까? 갑자기 전태일이 옷 위로 불길이 확 치솟았다. 불길은 순식간에 전태일의 전신을 휩쌌다. 불타는 몸으로 그는 사람들이 아직 많이 서성거리고 있는 국민학교를 뛰어났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해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노동자도 이렇게 써 있어요. 2009년에는. 근데 이것만 이게 사실이면은 그럴 수 있겠다. 굉장히 이제 이 근로 조건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서 자살로 그것을 개선하려고 했나 보다 그러는데 이게 첫판 1983년에 나온 건데요. 여기 보면요. 아까 담배가게 옆에 서 있었다와 요 밑에 요 구호 사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걸 가렸어요, 이제 최근에는. 약 10분 후에 전태일이 내려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김계남의 옷소매를 끌어당기며 눈짓을 하여 그를 사람이 좀 덜 다니는 몇 골목을 끌고 갔다. 아무래도 누가 한 사람 죽어야 될 모양이다. 이게 전태일이 하는 말이구나. 그는 이렇게 말하며 김계남에게 성냥불을 켜서 자신의 몸에 갖다 대어 달라고 부탁했다. 그 전날 저녁에 김계남은 전태일이 내일 누구 한 사람 죽는 것처럼 쇼를 한판 벌려서 저놈들 정신을 번쩍 들게 하자고 하는 말을 들은 일이 있었다. 성냥불을 켜서 갖다 대어 달라는 전태일의 부탁이 심각하기 때문에 불길한 예감이 퍼뜩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게 했으나 설마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는 성냥불을 켜서 전태일의 옷에 갖다 대었다. 순간 전태일의 옷 위로 불길이 확 치솟았다. 친구를 보고 먼저 내려가라고 한 뒤 그는 미리 준비해뒀던 한 대가량의 석유를 온몸에 껴고 내려왔던 것이다. 불길은 순식간에 전태일의 전신을 휩쌌다. 불타는 몸으로 그는 사람들이 아직 많이 서성거리고 있는 국민의 앞으로 뛰어났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구호를 외쳤다고 하는데 전태일이 말하면 불 붙여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태일이 김계남한테 부탁을 해서 김계남이 전태일 몸에다가 성냥불을 부어서 불을 붙여 죽인 거예요. 김계남이 죽인 거죠. 그 공사한다 개입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김계남이 그럼 중요한 얘기인데. 김계남이 누구냐는 게 당연히 궁금해서 그 옆에가 얼마네. 다른 걸로 다 배터리가 다 됐나? 저놈들이 누구예요? 저놈들 정신 차리게 하자. 네. 이 김계남이 누구냐? 그 김계남과 전태일을 움직인 배우 세력이 누구냐 하는 게 궁금하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내가 좀 이 책을 쓸 때 조사를 해서 내가 조사한 데까지는 내 책에 써 있어요. 아까 얘기한 박정희는 노동자를 착취했는데 보면 나오는데 그 당시에 보니까 그 당시는 주사파 운동권보다는 그 교회 운동권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운동권은 특히 연세대학 쪽으로 연결이 많이 돼 있었고 연세대학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연세대학에 책을 내가 갖고 올 거랬네. 소울 알린스키라는 그 유명한 그러니까 그 사회 운동하는 사람인데 미국의 운동권의 대부예요. 그 소울 알린스키라는 사람을 우리나라에 소개한 목사가 있습니다. 이름을 제가 못 외우는데 책에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 소울 알린스키를 공부하는 대학 운동권, 교회를 배경으로 한 학생 운동권이 있었고 그 학생 운동권이 포섭한 현장이라고 보고서가 있어요. 그게 전태일이 활동하던 그 조직을 그 기독교 운동권이 접근해서 포섭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기독교 운동권이 전태일을 포섭해서 전태일과 김계남이라는 가명을 가진 실제 이름은 모르지만 이런 사람들을 포섭해서 너 한 사람 죽어라. 그래서 전태일을 죽인 거예요.
자살한 게 아니에요. 자살 당한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그 자세한 얘기가 이거 여러분 저 유튜브 하는 사람 중에 저 조선일보 사회부장 하던 문갑식 있죠? 네. 문갑식이가 인터뷰한 기사가 있어요. 문갑식이 잠깐만요. 지금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잠깐만요. 검색 유튜브 크롬 저기 구글 크롬 왼쪽에 있습니다. 왼쪽에 왼쪽에서 스위치 거기다 유튜브 눌러보세요. 유튜브 눌러보세요. 가운데 아니 유튜브가 아니고 세 탭. 가운데 세 탭을 유튜브 있죠? 가운데 유튜브 탭 거기 옆에. 네. 유튜브가 아니에요. 유튜브 아니 세 탭을 저 맨 위에 그럼 검색하는 거. 요거 네. 거기서 아래 검색. 아니 저 가운데서 검색. 가운데 아 거기서. 문갑식. 찾으신 게 단지예요? 양국주 왠지 생각나. 여기 전체 분신이 있네요. 네, 이 인터뷰 기사에 보면요. 학생운동권 내부에서 분쟁이 겪고 나서 양국주의 탈레반 인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양국주라는 사람이 이 문갑식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전태일 얘기를 합니다. 양국주가 연세대 철학과 2학년으로 편입했다. 그곳에서 기독학생회 스카라는 데에 들어갔다. 연대 스카라는 게 유명한 그 기독교 운동권입니다. 그래서 뭐 박정희 반대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그래서 스카 회장이 돼서 기독학생연맹 의장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운동권이 됐다. 박정희 정권에 반대한 일인데 71년 대선 때 야당 후보였던 김대중의 개표 참가 감시활동을 했다. 전국에서 운동권 학생들이 참관단을 결성했는데 200명을 열차에 태워서 충북 제천 단양을 왔다. 교련 반대 투쟁이 일어났고 미수령 혈등에서 구속됐다. 교도소에 있다가 증강했다. 당시 운동권은 지금 같은 종북 반미가 아니었다. 교련 반대했으나 고생정 해보라는 것다. 정부가 셀 수 있는 행정명 같은 도시는 아니었다. 이제 당시 운동권은 어땠냐고 문갑식이 물어보니까 이제 양국주가 대답한 겁니다. 소울 알린스키의 지역사회 이론을 압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최측근이다. 지역사회 이론은 일체는 잠자는 민중을 깨워 리더를 양성시키는 뒤 그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전태일 같은 인물이 그렇다. 그를 아냐? 분신할 때 곁에 있었다. 전태일은 지금 미국 샌디에고에 있는 이승종 목사가 교육시켰다. 조영래 변호사가 전태일 편견을 쓰지 않았냐? 전태일은 과격하고 다혈질이었다. 나중에 노동 열사가 됐다. 박정철이나 이한열이 민주 열사가 나처럼. 그러니까 지금 양국주가 전태일이 지금 저렇게 아까 분신당할 때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김계남이 양국주일지도 몰라요. 그렇겠네. 그리고 지금 여기 이승종이라는 사람 이름 나오잖아요. 이 이승종이 미국 가서부터 또 이상한 교회, 그 운동권 교회를 하고 있던데, 전태일은 지금 미국 샌디에고에 있는 이승종 목사가, 그러니까 전태일과 김계남이와 그 전태일의 그 통전에 보면은 노동운동하는 그룹들이 뭐 활동하는 게 좀 기록이 있어요. 그 활동을 평전에서는 대학 운동권이 도와주는 것을 다 지웠는데 안 나와요, 그 얘기가. 그냥 자생적으로 그런 활동을 한 걸로 평전에는 그려져 있는데 지금 양국주 증언은 우리가 다 교육시킨 결과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운동권이 침투해서 전태일을 의식화시켜가지고 자살까지 하겠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양국주.
아니, 그러니까 이건 내가 그냥 만드는 얘기가 아니고 다 기록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전태일 평전을 읽으면은 전태일이 스스로 각성해서 노동운동을 열심히 한 걸로 우리가 알게 만드는데 조용래가 그렇게 썼어요. 조용래 변호사가 맞으면 머리가 좋은 거지.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읽으면은 운동권이 붙어서 전태일을 의식화시켜가지고 전태일이 자살하게 된 거라는 걸 눈치 못 채게 써놨는데 양국주가 지금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거 인터뷰한 게 한 2005년인가? 이게 언제 기사인가? 2009년 기사네. 2009년이 되니까 양국주가 지금 문갑식한테 자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육시켰다. 내가 분신하는 현장에 있었다. 이 사람들 불러다가 물어보면 이제 사실 다 나온 거죠. 그러니까 김문수도 사기당한 거예요. 김문수는 그걸 무슨 금이야 오기야 그러면서 지금 전태일 난리를 치고 있는데 다 사기당한 거예요. 그 당시가 아마 박정희 삼선 그 시대 박정희 삼선. 네. 네, 그래서 전태일, 그 다음에 이제 5.18도 뭐 여러분들 5.18 때 가장 임팩트가 있었던 거는 이겁니다. 경상도 군인이 광주에 오세요. 적가서 칼로 찍고 강간해야 돼. 이 말이 그때 그냥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5.18 때. 그리고 가장 지역 감정을 자극하는 이거였어요. 근데 이게 누가 만들어서 어떻게 버티려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지만 5.18 때 이 말이야말로 가장 젊은 사람들을 자극했던 말이에요. 그 말을 자기가 했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을 제가 만나가지고 아주 혼내준 적이 있어. 자기가 했다고. 자기가. 그러니까 실제로는 근데 이런 일이 안 벌어졌죠. 전 이거 완전 유언비어죠. 유언비어인데 그 당시는 이제 광주의 사실은 정확히 우리가 다 모르고 그냥 서울에서 저는 그때 복학생 군대 갔다 온 대학 복학생이었는데 이걸 보면서 뭐 사실을 확인할 필요 없고 야 이런 만약에 이게 정말이면 정말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 뭐 이런 비문관계했던 기억이 있는데 실제로는 하여튼 그 당시에 있었던 가장 저 이야기를 말입니다. 그 숭실대 학생회장했던 5.18 그 부상유족회 회장이라는 사람이 자격했다고 자기가.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퍼뜨리기 시작했다. 오리지널로. 장기현 박사 사무실 와서 그걸 자랑하길래. 자랑하는 게 아니지. 제일 자랑하더라고. 돌로 맞아야 돼. 그러니까. 그리고 5.18에 관해서는 사실은 이 전두환 대통령 당시에 이 강조 때 진상조사 보고 이게 제일 정확한 보고서입니다. 이게 한 50페이지밖에 안 되는 보고서인데 이 보고서가 제일 중요한데 이거는 사람들이 잘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대사가 지금 뭐 그냥 고종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윤석열에 관해서 지금 가장 대표적인 거 밑에 제가 하나 두 개 올려놨는데 이거예요. 윤석열 개혁한 걸 보고 이제 내가 오죽하면 개혁을 했겠냐 하는 식의 표현을 한 것은 내란으로 몰아가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거고 근데 내란죄라는 거가 지금 그래서 특검까지 지금 구성이 되는데 이 MBC가 잡아먹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싸우겠다. 윤석열이 국민과 싸우겠다라고 지금 MBC 자막에 했는데 실제로는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했어요. 윤석열이 대통령일 때 이런 말을 했는데 MBC 자막에는 윤석열이 나는 국민과 싸우겠다라고 했다라고 지금 자막을 넣었어요. 이 함께라는 말이 있냐 없냐가 이렇게 다른 거고요. MBC가 보도한 거 이거 좀 보세요. 시신 가방 30개를 준비했다. 이런 보도를 했어요, MBC가. 이래가지고 지금 성공한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우리는 여기 당한 거고, 지금.
와까지 뭐 태블릿 PC. 아니 말할 것도 없죠. 뭐 한두 개가 아니죠. 지금 역사가 그냥 그런 걸로 점철이 돼 있어요. 점철이. 그래서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정말 어떻게 이 사람들이 폐악질을 하는지를 아주 디테일하게 제가 추적한 거를 하나 지금 위안부인데요. 위안부. 이게 SBS가 8시 뉴스로 2018년 지금부터 한 6년 전이죠. 7년 전인가 2월 28일 날 1분 41초 분량으로 내보낸 것을 제가 트루스 포럼, 우리 김용구 대표가 대표로 있는 트루스 포럼에 작년 말에 발표할 때 쓰려고 다운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떠 있는 것을 다운받은 게 요겁니다. 요 링크. 요거 한번 일단 보겠습니다. 일본군이 조선인 위안부를 학살했음을 보여주는 1944년의 참혹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그동안 학살과 관련한 많은 증언이 있었지만 이를 증명하는 영상이 공개된 건 처음입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서울대 연구팀이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서 찾아낸 19초짜리 흑백 동영상입니다. 발가벗겨진 여성 시신들이 널브러져 있고 중국 국민당 군복을 입은 남성이 시신 사이를 오가며 양말을 벗기기도 합니다. 이 참혹한 영상은 미중연합군이 중국 텅충을 일본군으로부터 탈환한 다음 날 찍은 겁니다. 토속은 164 통신 사진중대 비파견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상 카메라맨 볼드윈이 1944년 9월 15일 촬영했습니다. 이 영상과 같은 곳을 찍은 걸로 보이는 사진에 희생자 대부분이 조선 여성들이란 기록도 나옵니다. 폐색이 짙어진 일본군은 끝까지 싸우다 죽는 이른바 옥쇄 작전을 조선인 위안부한테도 강요했습니다. 일본군에 의한 조선인 위안부 학살은 분명 존재했습니다. 위안부는 특종 군수품이었죠. 특종 군수품 폐기라는 발상으로 위안부를 학살한 실제로 텅충 탈환 직후 작성한 연합군 문서에 탈환 전날 밤 일본군이 조선인 여성 30명을 총살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지다 어쨌는가? 찔러 죽이고 쏘아 죽이고 다 이렇게 죽였지. 먼저 죽은 사람들 정말 불쌍하지요. 이번에 공개된 영상은 일제의 학살 범죄를 알고도 연합군이 그 책임을 철저히 묻지 않았다는 사실도 증명하고 있습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네, 저 뉴스만 보면은 뭐 일본 놈이 정말 나쁜 놈이구나 하는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이 뉴스를 제가 운이 좋게 작년 연말에 이렇게 다운을 받아놨고요. 요번에 여기 발표하느라고 제가 그 링크에 가서 뉴스를 열어봤어요. 그대로 있나. 그랬더니 달라졌어요. 앵커가 달라졌어요. 뉴스가. 1. Revitalizing move. The numeral under Chanel serum and mist. 1. 중국이 주둔했던 일본군이 퇴각하면서 조선인 위안부를 집단 학살했다는 걸 보여주는 동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학살과 관련한 증언과 기록은 많이 있었지만 이를 증명하는 영상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서울대 연구팀이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서 찾아낸 19초짜리 흑백 동영상입니다. 발가벗겨진 여성 시신들이 널브러져 있고 중국 국민당 군복을 입은 남성이 시신 사이를 오가며 양말을 벗기기도 합니다. 이 참혹한 영상은 미중연합군이 중국 텅충을 일본군으로부터 탈환한 다음 날 찍은 겁니다. 토속은 164 통신 사진중대 비파견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상 카메라맨 볼드윈이 1944년 9월 15일 촬영했습니다. 이 영상과 같은 곳을 찍은 걸로 보이는 사진에 희생자 대부분이 조선 여성들이란 기록도 나옵니다. 폐색이 짙어진 일본군은 끝까지 싸우다 죽는 이른바 옥쇄 작전을 조선인 위안부한테도 강요했습니다. 일본군에 의한 조선인 위안부 학살은 분명 존재했습니다. 위안부는 특종 군수품이었죠. 특종 군수품 폐기라는 발상으로 위안부를 학살한 실제로 텅충 탈환 직후 작성한 연합군 문서에 탈환 전날 밤 일본군이 조선인 여성 30명을 총살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지다 어쨌는가? 찔러 죽이고 쏘아 죽이고 다 이렇게 죽였지.
먼저 죽은 사람들 정말 불쌍하지요. 이번에 공개된 영상은 일제의 학살 범죄를 알고도 연합군이 그 책임을 철저히 묻지 않았다는 사실도 증명하고 있습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네, 지금 이 뉴스에 나오는 여러 소재들이 전부 거짓말의 조합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실제 있는 영상. 일본 시마네 현이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열고 일본 정부 고위급 인사가 참석한 그것을 이제 확인을 제가 여러분이 하실 수 있도록 할게요. 우선 나라라는 미국 문서 보관 관리하는 그 나라의 실제 영상이 또 링크가 안 되네. 이거를 제가 역시 2024년 12월에 다운로드 받은 영상이 있습니다. 네, 이겁니다. 이게 나라 로고죠. 요게 그 문서를 분류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뭐 관련된 이걸 롱샷이라고 멀리서 찍은 거라서 뭐 하여튼 통충 전투와 관련된 이미지들이 나오다가요. 실제 지금 앞에 뉴스에 나온 영상은 요거 이런 영상들이 연결되다가 이게 끝나고 바로 나옵니다. 소리는 없는 영상입니다. 여기는 지금 모자이크 처리가 안 돼서 이 남자 성기가 보입니다. 지금 남자예요. 그리고 지금 앞에 장면과 이 장면은 같은 장소는 절대 아닙니다.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고 언제 찍은 건지가 사실 설명이 잘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 영상의 이미지가 쭉 나오고 그다음에 또 다른 영상의 이미지가 나오고 해서 이렇게 구성이 돼서 뭐 여기 군데군데 보면 다 그 전쟁과 관련된 이미지들이 있는 나라가 보관하고 있는 약 9분 분량의 영상인데 그 중에 지금 위안부라고 주장한 것이 사실은 일본 남자 군인 시신이에요. 그것을 제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요. 요게 위에는 제가 아까 다운받은 것을 이제 지금 이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다가 틀은 거고요. 좀 요 아래 거를 링크를 누르면은 나라로 바로 들어갑니다. 나라로 인터넷 통해서 들어가는 거 눌러보겠습니다. 같은 게 나옵니다. 예. 지금 나라에서 제공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 이제 이걸 누르면은 아까 그 영상이 나오는 겁니다. 요거를 제가 다운받아 놓은 거죠. 그래서 보면은 맨 아래 거를 커서를 쭉 당기시면 갖고 있고 약간 올리셔가지고 화면을 약간 올리신 다음에 하여튼 이게 안 움직여. 그걸 어떻게 차단했어요? 이렇게 이제 그 나라에서 제공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이 중에 아까 이거 끝나고 나면은
아까 나왔던 영상들이 여기 이게 나오는 거죠. 이거를 이제 여기 근데 잘 보시면은 이 장면을 여기가 정지. 예, 정지. 남자. 이게 더 이상은 크게 모르겠는데요. 이게 남자라는 게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냥 근데 저거를 지금 뉴스에서는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여자 시신으로 만들어서 조선인 여자라고, 조선인 위안부라고 지금 방송을 내보낸 거예요. 근데 이게 누가 봐도 남자예요. 그리고 이게 남자인 건요. 여기 보면은 이 이미지를 설명하는 자료 그게 나옵니다. 여기 이렇게 여기 보면요. 이게 나라에서 제공하는 거 지금 그대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나라에서 제공하는 걸 보면은 여기 그 관련된 더 배틀 오브 청춘 그래서 뭐 언제 시간 정하고 여기 보면요. 이 MS 여기 미디엄 샷, 뭐 롱샷 뭐 그런 거 같은데 Chinese soldiers strip sacks of dead Japanese soldiers. 명확하게 텍스트로 일본 병사의 양말을 벗기는 중국 사람이라고 써 있어요. 저거를 저렇게 왜곡한 거예요 지금. 저거 그리고 실수로 왜곡한 게 아니고요.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아주 의도적으로 우리를 개돼지 취급을 하면서 니네가 우리가 제공하는 뉴스나 봐라고 하면서 그냥 뉴스에다가 온 국민이 보는 뉴스에다가 저런 식으로 모자이크 처리해서 조선인 위안부가 당한 시신이 저렇게 당한 걸로 지금 뉴스를 내보냈는데 원자료에 들어가 보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Chinese soldiers strip sacks of dead Japanese.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일본 군인이고 중국 사람이 양말을 벗기고 있다라고 분명히 나오고요. 저거 중죄 아니에요? 저거? 그래서 나중에 변호사를 모시고자 한 이유가 저기 저 변호사님도 나와 계시고 홍승기 변호사도 계십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건 그냥 놔두면 안 돼. 이건 아니 국민을 상대로 아니 작정을 하고 사기를 치는 거거든요 지금.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거고. 그래서 난 이거는 무슨 죄로 어떻게 고발을 해야 되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를 모르겠는데 좀 아는 분들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 원사료가 이렇게 있는 것을 이제 이 서울대 인권센터의 책임자가 정진성 은퇴 교수예요. 명예 교수예요. 그리고 그 사람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선거고외대 강성현이라는 그 아까 뉴스에 이름 나오던 그 사람이고 이제 그 사람들이 낸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요. 정진성이 지금 이 영상을 포함한 온갖 자료를 찾아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서 더 내려보세요. 쭉 더 아래. 이게 끝인데? 세 거가 아닌가? 처음 거에 넣는 건데. 거기 있네 강성현. 그러면 여기 있는 것부터 좀 할까요? 이게 강성현이 아까 얘기한 강성현이 영어로 논문을 하나 써요. 2018년에 논문 쓴 거에 17페이지, 그러니까 그림 17페이지에 지금 이걸 올려놓고 코리아 컴퓨터 뭐 이러고 지금 영어 논문에서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명확한 이건 의도적인 사기예요. 그러니까 알고 저렇게 하고 있는 거지 모르고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하상 변호사님 저 뒤에 나와 계신데 저 정도면 얼마나 중죄입니까?
사역시켜야죠. 멋지십니다. 아이고. 정진성은 저맨 좌측 상단에 나오네요. 아, 여기 있다. 네, 잊어먹었어. 정진성이 낸 보고서가 있습니다.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3종 세트, 일본군 위안부 관계 미국 자료 1, 2, 3 이렇게 보고서 세트 3권을 냈어요. 2018년입니다. 그래서 3권의 표지가 이겁니다. 3권의 표지가 일본군 위안부 관계 미국 자료 3권 2018년에 나온 거고요. 이 책을 쓴 사람들은 서지사원 여기 정진성, 강성현, 공준환, 곽기명, 박정희, 이민정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고 뭐 선인이라는 데서 냈다는 거고요. 이 사람들의 그 직업이라고 할까요? 정진성 뭐 화려합니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미국 시카고 대학 박사, 유엔 인권소위원회 위원, 유엔 인권사회 자문위원, 한일 역사 공동연구위원회 위원, 정대협 공동대표, 유엔 인권정책센터 소장,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소장, 인권센터 소장, 현재는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 중. 2018년 현재입니다. 그리고 강성현, 아까 그 뉴스에 나온 성공회대대학원 국제문화연구학과 동아시아 교수, 공준환 서울대 사회학과 박사가 수료. 그래서 뭐 온갖 서울대 사회학과가 폐학질 환경이 다 드러나고 있는데요. 전부 뭐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위안부 이거는 정진성 책에 있는 겁니다. 책에 66페이지 부분은 이 사람들이 원자료에는 미군의 원자료에는 차이니즈 걸들이라고 있어요. 아까 막 여자들 뉴스에 보면 여자들 줄 서 있잖아요. 차이니즈 걸들이에요. 근데 원자료에 그렇게 된 걸 조선인 위안부로 해석합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 그리고 이제 이 보고서에 보면 그게 써 있어요, 지금. 나라가 제공하는 카탈로그에는 영상 속 장면들에 관한 설명이 있다. 이 카탈로그는 18조 자연석 여성들을 중국인 여성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니까 원자료는 중국이라고 써있다라고 인정을 해요. 근데 그게 잘못했다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갖고요. 그러나 이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카탈로그 장면 목록의 요약 설명은 나라가 이 영상을 분류하고 그 목록으로 정리하면서 작성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것 같고요. 다시 말해 이 카탈로그 영상이 촬영된 전쟁터에 간 적이 없는 집에는 전쟁에 간 적이 있습니까? 기록합니다가 나중에 영상을 보면서 장면 요약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군에서 원래 기록한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조선인 위안부가 나와야 되는데 조선인 위안부가 안 나오니까 중국인 여자를 조선인 위안부로 해석하겠다라고 써놓은 거예요 지금. 이 영상 속 여성은 중국인 여성들이 아니라 대부분 조선인 위안부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써놨어요 보고서에다가. 이것뿐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게 아까 그 사진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진과 이 사진은 사실 뉴스에 다 나오는데 연관이 없어요. 다른 장소에 찍힌 거예요. 근데 그냥 위안부 시신으로 그냥 잘 안 보이니까 이게 그냥 퉁쳐가지고 그렇게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도 보면요. 이 영상과 관련해 나라가 제공하는 설명카드가 있다. 설명카드에는 중국인 병사가 개방된 구덩이에서 죽은 일본군들, 죽은 민간인들, 여성들, 아이들의 양말을 벗기고 있다. 중국인 병사는 죽은 일본인으로부터 약당했다. 이 얘기도 없어요. 죽은 일본군들만 있지 죽은 민간인들, 여성들, 아이들의 양말은 없었어요. 아까 봤잖아요. 그냥 재패니스 솔저였어요. 대도 재패니스 솔저. 근데 거기다가 이런 온갖 이상한 말들을 끼워서 오염을 시킨 다음에는 해석은 자기 마음대로. 위안부로. 아니 성기 자체를 모자이크 처리해서 남자 시신을 여자 시신으로 바꿔서 지금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위안부 관련 이슈를 오도하고 사기를 쳐서 반일 감정을 자극해가지고 나 같은 사람 핍박하고. 이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 도대체. 이게 그리고 관련된 사람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명예교수라는 거지. 참 창피한 일이에요.
저 진짜 사용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좀 어떻게 좀 해줘요 좀. 의도적인 기만행위거든요. 의도적이죠. 정확하게 저렇게 원자료에 저렇게 써 있다라고 설명까지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붙여서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뉴스에는 그런 과정 다 생략하고 조선인 위안부 시신이라고 남성 시신을 남자 군인 시신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런 식의 왜곡과 사기질이 고전부터 시작해서 지금 윤석열까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거 한 대목만 제가 지금 흥분을 해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했지만 하나하나 뒤지면은 다 아까 전태일도 잘 설명을 들으면 제 말이 맞다는 거 확인이 되시잖아요.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뭐 대목마다 다 있어요. 대목마다. 이래갖고 이게 제대로 나라가 되겠습니까? 공통점은 좌파라는 데 있죠. 그렇죠. 네. 공산주의. 그래서 이게 지금 아까 보여드린 거고 이것도 안 되나 하여튼 아까 얘기한 강성현 논문도 제가 저 파일로 다운받아 놨고요. 그 아까 강성현이 영어로 뭘 했다는 그거. 그 다음에 이거와 관련해서 사실은 펜앤마이크의 박수정 기자가 이미 2021년 12월달, 2022년 1월달, 또 1월달 세 번에 걸쳐서 이미 보도를 했습니다. 조선인 위안부 학살 증거라는 영상을 가지고 우리 김병훈 소장이 그래서 펜앤마이크에 출연해가지고 다 설명도 했고 근데 아무도 몰라요. 이미 이렇게 다 2021년에 지적이 된 건데 그냥 묻히는 겁니다. 물편 얘기하면 다 묻혀버려요. 그리고 그냥 지나가요. 그래서 또 이제 나가서 사람이 또 끄집어내면 또 한번 잠시 여러분들 흥분하시고 집에 가서 또 잊어버리시죠. 뭔가 대책이 있어야지 이럴 일이 아니에요, 이게요. 이 2021년 지금 우리 김병훈 소장 지금 펜앤마이크 출연해서 지금 똑같은 설명 다 했고, 똑같은 사진 있고. 이게 뭐 좌파는 아니지만 과거에 드레피스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전개된 거. 그 다음에 서울도 인권센터 연구팀이 위안부 학살 증거로 발표한 영상은 가짜였다. 그래서 전부 가짜라는 거 이미 다 고발됐고 또 일본군 병사 시신을 조선 위안부로 등갑시켰다. 서울시가 10억 원 지급했다. 이게 다 언론에 펜앤마이크라는 그래도 우파에서 중요한 인터넷 매체에 다 이렇게 나왔는데 아무도 몰라요 지금. 이거 우리 반성하고 좀 바로잡아야 돼요. 좌익들은 없는 것을 차기쳐서 만들어갖고 밀어붙여서 성공하잖아요. 우리는 있는 것도 이렇게 묻혀서 그냥 집에 가면 다 잊어버리고. 네, 이 정도로